반장들 반가워요. 네, 금요일입니다. 자, 힘내서 갑시다. 6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뤄야 될 뉴스가 많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고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잖아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회담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네. 공동 연락사무소나 6.15 공동행사 같은 주요 의제들 네. 속전속결로 논의를 했는데요. 이견이 별로 없었군요. 네. 근데 다만 아직 공동 보도문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래요? 좀 이유가 이견이 있어요? 있는 건 아니고 예. 일정과 그러니까 날짜, 문구를 조금 조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안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네, 꽤 걸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재판에 관여한 일은 절대로 없었고요. 그리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흥정한 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법관들이 안다면 참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법원 내에서는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죠.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저희가 어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시차가 있어서 조금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데 현지 시간 5월 3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를 어제 분석하면서 일각의 예상과 달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당일에는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 갔다가 밤 10시 넘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일에 워싱턴에 가거나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의 옵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 예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 김영철 부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 말하면요. 폼페이오 김영철 회동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요. 또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또 할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또 뭔가 활용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할 걸 남겨두는 그런 여지도 좀 엿보였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 3가지가 하루에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죠. 물론 어디서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제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이 막을 올렸고요. 물론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만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천 개입 관련한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따가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리고 한때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늘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죠. 하지만 1심 때의 2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좀 줄었어요. 네. 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과 각종 수사 재판 관련한 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은 정치권 분위기와 지방선거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현지 시각 1일 오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당신들이 보인 적대감과 분노에 근거할 때 북미 회담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입니다. 조금씩 진전되던 북미 관계가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었죠.
그로부터 8일 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론 무려 18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장과 함께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but it's very important to them.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공인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보기 전까진 그 누구도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던 것처럼 직접 만날 때까진 아마도 김성애 실장의 007 가방 안에서 고이 잠자고 있을 겁니다. 이 대신 최근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의 삼각 협상의 성과를 볼 때 한반도 비핵화와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I don't know. But if you know, Steve, let me know, okay?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된 듯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필요하다면 회담이 2번, 또 3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엔 북핵 담판에 이은 남북미의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6.12 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면 곧바로 연쇄회담도 가능하다는 걸 시사한 발언입니다.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2시간 동안 북미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큰 틀인 CVID 대 CVIG에는 신뢰가 만들어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요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If these talks are successful, it will truly be historic.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조미 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리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에 충만,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라는 대목들은 여전히 북미가 이견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음을 방증합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지원도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읽은 뒤에 직접 북미 회담 개최를 확정하는 최종 발표를 준비하는 듯합니다. 내일 있을 그 발표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과 북도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른 건데 그 첫 단추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전명근 장관 선생이 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욕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북측은 6.15 남북 공동행사를 남측 지역에서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장성급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기대, 추가 회담 할 수도입니다.
네, 아까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는 공동 합의문을 조율하는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이제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 회의 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뭐 얘기를 했고요. 뭐 그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북미가요. 이제 삼각 접촉을 했잖아요. 뉴욕, 판문점, 싱가포르. 폼페이오 장관은 72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큰 그림에서 접근을 이뤘고 이제 마지막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밀봉한 김정은의 친서,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물론 이제 궁금한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표가 있는 거죠, 정 반장?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장길에 나서기 전에 고위급 회담이 잘 이루어졌고 그들이 금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1일에 워싱턴으로 와서 김 위원장의 편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신반장 내일 이제 폼페이오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요. 언제쯤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아까 부장을 졸라서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표를 받아서 봤는데요. 네. 이 시간표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각 1일 낮 12시 15분쯤에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시쯤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고요. 저때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캠프 데이비드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스케줄에 밀어볼 때는 방금 부장 이야기처럼 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이후부터 만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2시간이 비어 있네요. 2시간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1시부터 현지 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네. 2시간이 비어 있고 3시에 백악관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2시간은 순수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고위급 회담 후에 뉴욕에서 하루를 더 묵었고요. 아마도 육로로 워싱턴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한 4-5시간 걸릴 텐데. 네. 예, 뭐 북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렇게 미국 수도를 방문하는 건 2000년 북한 조명록 제1 국방위 부위원장 차수였죠. 방문 이후에 18년 만이랍니다. 당시 조 차수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워싱턴 방문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빌 클린턴 대통령 예방했었죠. 그때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가 그때도 전달이 됐었는데 양국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북미 커뮤니케라고 불리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클린턴 정부가 임기를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 비핵화談判과 함께 그때 좌절됐던 수교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회담 외에 추가적인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한 점도 주목이 되는 대목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건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미 종전 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불완전한 체제 보장에 대한 북측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측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등에 비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는 인식이 있고 이 때문에 회담을 2-3번 이어가길 원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서 북한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다 라면서 이 ICBM 문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골자로 한 트럼프 모델의 디테일한 이 사안들이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 비핵화 측면에선 CVID 외에 검증 확인 부분이 포함이 됐고 또 범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로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반대로 어제 뉴욕에요. 스카이라인 만찬 어제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이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 이것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른바 SP인데요. 폼페이오 장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has also made it clear that if Kim Jong-un denuclearizes, there is a brighter path for North Korea.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nd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자,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비극이 될지도 모르는 결정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무 접촉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남은 단계가 있고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요즘은 그 이니셜들이 많이 나오네요. CBID에서 CBIG로 갔다가 SCSP요. 네. SCSP. 자, 폼페이오 장관 오늘 회견하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제가 약속했던 대로 봤는데 여러 민감한 이슈들도 많이 거론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것도 거론이 됐죠. 네, 폼페이오 장관은요, 북핵 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로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어떤 협상 과정에서도 내가 말할 수는 없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한미일 3국 공조 문제에 대해서는 빗셀 틈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또 말했는데요. 또 우리가 도달할 합의는 한국과 일본 등과도 함께 서명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위험성이 도처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조금 배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좀 했던 게 기억이 좀 나고요. 어제 저희가 아까 그 양반장이 뭐 스카이라인 만찬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제 이제 만찬 소식은 전했잖아요. 고위급 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2인자 두 사람을 비롯해서 양측의 핵심 전략가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앤드루 킴 CIA 코리아 센터장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과장이 배석을 했고요. 북측에서는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 그리고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보라색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나올 건데 그 여성이 바로 저기 보이죠? 나오네요. 예, 김성애 실장입니다. 아마 지난번 김여정 부부장 방남 때처럼 007 가방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에 동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방금 지나갔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백발의 동양인 남성 앤드류 킴 앤드류 센터장입니다. 킴. 네. 네, 스카이라인 만찬과 회담 때 모두 두 차례 다 참석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오른팔입니다. 지난 3월 장관의 첫 방북 이전에 평양에 들어가서 일정과 실무 조율을 해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 배석하면서 북핵 협상의 막후 조율자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해서 협상 내용을 완벽하게 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마크 램버트 한국 과장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협상을 하는 핵심 당사자입니다. 네, 자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로 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뭐 공동 언론문이 발표가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아직도 뭐 조율 중인 모양인데 오늘 회담이요, 그 양반장 상당히 속전속결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전체 회의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이제 한 3차례 수석 대표 접촉을 통해서 최종 문안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인 5시 25분부터요, 4분 전부터 막 종결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종결 회의를 하게 되면 이걸 끝내고 회의를 마무리 지을 걸로 보이는데 오전 전체 회의는 55분 그리고 3차례 수석 대표 접촉도 각각 10분씩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회의 모두 바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5개월 동안 있었던 우리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날씨 변한 거는 뭐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올해 또 몇 달 뒤에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지금까지 5개월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왔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해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팔뚝만한 자그마한 나무 둥걸이 큰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실제로 큰 수레가 뒤집어 엎이지는 않았지만은 전진을 가로막은 그런 나무 둥걸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역시 신뢰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가짐이 북남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것. 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하고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측이 먼저 판문점 선언 이행 첫 사업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북측도 개성공단 내 시설이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빨리 개소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6.15 공동 행사를 남측 지역에서 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 먼저 민관 합동 추진 의사를 밝히자 당국, 민간, 정당, 사회단체, 의회 등이 참여하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자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산림협력의 단계적 추진,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확인을 했고 장성급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적십자 회담에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네, 방금 양 반장도 얘기를 했지만 방금 전인 5시 25분부터 마지막 종결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네, 곧 나오겠네요. 네, 보통 공동보도문요. 종결회의라고 하는 것은 추가 논의라기보다는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공개하는 성격이 아하,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합의문 조율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네, 보이는데 아까 양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오늘 회의가 상당히 네.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잖아요. 날짜 같은 큰 이견은 없는 실질적인, 거죠. 네,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곧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5시 25분부터 종결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모양인데요. 아마 곧 공동보도문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동보도문이 공개가 되면요. 바로 회의 중에 다 속보를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트럼프, 김정은 친서 기대, 추가 회담 할 수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결단코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죠. 이런 가운데 현 대법원은 위법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가능성도 다시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면에 나선 전현직 대법원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현직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었죠. 이번 사태에 대해 비참한 심경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파일 410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를 했었는데요. 전체 공개 여부를 투표에 붙인 법관대표회의는 과반수가 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개 여부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도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를 다시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들 외에 국민들한테까지도 공개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조사단의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때까지만 해도 특조단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 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법부의 넘버1, 넘버2죠.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특조단장,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는 결국 시간 문제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택 앞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자신의 임기 중 불거진 일이 사실이라면 사과한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을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한 건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흥정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동안 1년 넘게 3번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내가 조사를 받는다고 뭐가 더 밝혀지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수장이 모든 걸 다 알진 못한다면서 일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재판들을 박근혜 정권과 협상카드로 활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불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진짜 특검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이 단식까지 벌이며 도입을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조치 가능성 내비친 사법부, 양승태 재판관여 흥정안해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이제 보낸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특조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그 법원 내부 구성원들한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죠. 이제 대국민 담화문은 발표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사찰받았던 법관들에게 일단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법관들이 받은 충격과 비판, 비참함 그것은 대법원장인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최 반장이 그동안 뭐 많이 다뤘지만요. 앞으로 이제 법관 대표회의 등 많은 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회의 등에서 그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국민들의 채찍을 앞장서서 받으면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로 설 때까지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법관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찰한 적이 없고 차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곧바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찰 대상이 된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엇갈린 반응을 지금 전 대법원장과 현 대법원장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메일을 정확히 다 못 봐가지고 네, 사찰 받았던 대상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지난해 9월 22일 퇴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얼굴을 좀 드러냈는데 그동안 이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특히 이제 거래나 흥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오늘 오후 2시쯤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독립을 금과 옥조하던 법관으로서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걸 꿈을 꿀 수 있겠느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대해서는요,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이나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사람 등에 대해서 편향된 조치를 취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 이런 표현. 그냥 문구 그대로만 해석한다면은 설령 위법한 일이 나오더라도 나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일단은 해석은 됩니다. 그게 정확한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강한 어조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신반장. 그렇다면 특조단 조사는 왜 거부했을까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은 1년 넘게 3번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도 왜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조사에는 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이 모두 나에게 보고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법한 일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 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아리라, 그거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그동안 이제 대법원의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요,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장 말씀 문건에도 등장했던 사례인데요. 2012년 12월 내려진 통상임금 관련 재판입니다. 통상임금. 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이 된다면서도 신의성질 원칙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8개월 직후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와대가 흡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즉 청와대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기 전 대법원장의 말씀 자료 등에도 재판 협력 사례 등이 15건, 6건 정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특조단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게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지금 이제 공동보도문 보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자세히 좀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적십자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이 22일 금강산에서 열리고 군사회담을 14일에 판문점에서 여는 방안은 일단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을 테니까 신반장이 좀 모았다가 같이 좀 얘기를 해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좀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어요. 네, 오늘 하루에만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우선 오전 10시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요.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국정원 특활비 재판이 있었고 오후 3시에는 공천 개입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물론 어느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검찰은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 대가로 미르케이 재단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도 적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모두 항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앞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심 형량이 1심, 징역 24년이잖아요. 1심보다 줄어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일단 법조계에 좀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장시호 씨, 또 김종 차관에 대한 전 차관에 대한 그 항소심 재판도 오늘 있었잖아요. 누가 얘기할래요? 예. 심판장? 일단 서울고법은 그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생각하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놓쳤죠? 지금 사실은 그 공동 보도문 내용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장시호 씨 얘기를 마저 하고 종합해서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고법이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6월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한 거고요. 함께 기소된 김종 전 차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소위 특급 도우미로 불렸었죠.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차명폰으로 그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도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장 씨가 저지른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다루진 못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집회 시위 등과 관련한 법률 2건이 모두 위헌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 그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현재 국회나 청와대 이런 헌재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요.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법조항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전에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과 같은 최루액을 섞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경찰은 자체의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헌재는 최루액을 섞어서 분사하는 건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촛불 집회 등이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노조 와해 그 공작 혐의로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삼성전자 서비스 전직 대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정반장. 예. 그 검찰의 반발이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의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일부 피의 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건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자,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 내용이 이제 취재가 다 됐죠. 네. 신반장이 한번 정리할까요? 네, 조금 전에 남북이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총 크게 5가지 사안입니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6.15 이건 지난번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그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그죠? 판문점 선언의 이행 관련해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 18주년 공동행사는
간은 향후 그 문서 교환 방식으로 추후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북측이 남측에서 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고요. 회담 일정은 총 3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회담 22일 금강산에서 열리고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14일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도 18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그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을 여는 일정이 다 확정이 됐고요. 가장 그 빨리 열리는 거는 군사회담이네요.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요. 적십자회담은 20일 금강산에서 열린다는 그런 내용이 합의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승태 재판 거래 없었다. 강력 부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 중단 상황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대구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항의 시위 도중에 한 여성에게 밀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꼬리뼈 골절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본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리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급한 대로 이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아이쿠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진 말이죠. 자, 몇몇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들이 회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니까 이거 할리우드 액션 같던데 큰일 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은 안 보여주고 사진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영상이 저희 방송 이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진으로 우선 설명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어제 정오를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동아쇼핑 앞에서 출정식을 벌였죠.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차별철폐 협약서에 서명 좀 해달라, 권 후보에게 서명 좀 해달라면서 이렇게 유세차 연단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권 후보 측과 장애인 단체 측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유세장 분위기가 다소 거칠어졌던 거죠. 권 후보 유세 더 이상 못하겠다 중단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위해서 차량 쪽으로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보신 것처럼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옆을 저렇게 돌아서 오더니 넘어뜨렸습니다.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서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성분이요 저렇게 돌아서 옵니다. 권 후보 누구지? 딱 쳐다보고 헛! 이렇게 딱 주저앉습니다. 자, 훅! 아이쿠, 바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훅! 어이쿠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게 밀지 않은 것 같은데 권 후보의 리액션이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계속 보시죠. 훅! 예. 주저앉는 모습. 자, 권 후보 할리우드 액션 지적하는 분들은 잠깐 밀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철퍼덕 주저앉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다. 저 정도 밀어서 저렇게 주저앉을 거면 시장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체력이 약한 거 아니냐 말이죠. 장애인 단체 역시도 권 후보 측이 당초에 이제 테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반발하더군요. 다만 이렇게 권 후보 보기보다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꼬리뼈에 실금이 가서요. 선거운동이 힘들다고 하고 지금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자, 꼬리뼈 골절의 경우는 최소 보름 이상 보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유세 일정 당연히 취소가 됐고요. 지금 입원 중이고 당분간 또 선거 유세를 하기에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은
해당 여성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보수의 한 축임에도 문재인 청와대에 백기투항했다 라면서 조선일보를 향해서 이 주필 잘라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 자, 과연 조선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뭐라고 반응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선일보 이렇게 쭉 봤는데 기사도 사설도 그 무엇으로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양상훈 주필 잘라라 총대 맸던 사람 바로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의원이었죠. 자, 어제 그 편집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협박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게 그동안 조선일보의 상식입니다. 사장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양상훈이 오버한 겁니까? 도대체 조선일보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방상훈 사장 그리고 양상훈 주필 함께 비판하는 듯 합니다만, 자, 이제부터는 한 사람만 때립니다. 자, 양상훈의 기회주의적인 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인신공격 한번 한 적 있었습니까? 이런 이중인격자를 두고 있으면 조선일보도 이중인격자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한솥밥 먹던 한 식구였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력을 한번 비교해보죠. 양상훈 주필, 강효상 의원, 출생 연도는 1958년생, 61년생. 양주필이 3살 위입니다. 자, 학교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서울대 사법학과. 학교 동문이고 선배네요. 대학 선배네요. 자, 조선일보 입사연도 봐야죠. 양주필은 1984년, 그리고 강 의원은 86년입니다. 자, 2년 차이. 그러니까 뭐 2기수 차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뭐 언론사는 이 선후배 관계 정말 엄격하게 따집니다. 제가 이 방송 중에 복부장 많이 골려먹긴 하지만요. 솔직히 그냥 웃자고 그런 겁니다. 컨셉입니다. 저도 카메라가 딱 꺼지면 진짜 부장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자, 양주필과 강 의원의 관계 쉽게 설명드리면 최종혁 반장과 신혜원 반장의 관계입니다. 최 반장이 2011년 입사고 신 반장이 2013년. 그러니까 딱 2년 차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 반장은 기회주의자고 이중인격자입니다. 최종혁을 안 자르면 복부장도 이중인격자 소리 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 문제라고 쳐도 이 사기업인 신문사 이 사주에게 제1야당이 당신네 왜 우리 편 안 들고 청와대 편 들어? 누가 이런 거야 이거? 당신 말이야, 얘 빨리 안 잘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하는 지적이 많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잘려야 할 사람은 양주필이 아니라 강효상 의원이다 라면서 한국당이 언론 탄압 정당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일갈까지 했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강효상 의원은 현직은 아니니까요. 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뭐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이제 직접 취재는 못 해봤고 미디어 오늘에 난 기사를 좀 보니까요. 거기에 그 조선일보 현 간부들은 뭐 그 사람 정치인 아니냐 뭐 이런 반응 뭐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조선일보 내부 익명 게시판에 보면은 그 글들이 좀 올랐는데 제가 뭐 익명이니까 뭐 누군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무튼 뭐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은 강효상 의원이 국장 시절에 하여튼 갑질로 유명했다. 그 악몽이 떠오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그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관련해서도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권영진 후보가 지금 전치 3주에 지금 부상을 입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캠프에 강경 대응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러라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 캠프에서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권영진 후보가 테러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다고 하고요. 캠프에도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를 좀 뭐 전하고요. 하여간 오늘 뭐 어제 오늘 뭐 그 영상을 보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저도 아침에 영상을 뭐 수십 번 또 더 돌려서 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좀 격앙됐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권 후보가 넘어지기 전부터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격한 항의를 하면서 권 후보 측 수행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것도 맞고요. 하지만 문제는 권 후보를 밀친 사람이 중년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영상만 놓고 보면 테러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의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가 됐든 꼬리뼈에 실금이 갔다는 병원 진단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인과관계를 볼 때 중년 여성분이 물리력 행사에서 비롯된 건 맞다고 봐야겠죠. 네, 권영진 시장이 그렇게 만능 스포츠맨이라면서요?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권영진 후보 별명이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 축구단에서 소위 공격수로 날아다녔고 또 시장이 되고 나서도 공무원 축구대회 직접 선수로 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기 종목은 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또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불과 지난해 3월에 대구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도 도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네티즌들은 운동신경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권 의원이 어쩌다가 저렇게 힘없이 쓰러진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균형이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를 하지 못한다면은 권영진 후보에게는 상당히 또 피해가 가는 일이잖아요. 네, 하여간 아까 테러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제 캠프에 자중을 요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아까 전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하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 간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간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지적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홍준표 대표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른바 홍준표 패싱 현상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보통 당대표가 지방선거 때 지역에 내려가면 떠들썩합니다.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대표가 직접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쩐지 좀 이상합니다. 홍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해당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나홀로 유세를 벌이고 있는 거죠. 후보들 선거 캠프에서는 유권자들이 홍준표가 보기 싫어서 못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홍 대표가 울산 김기현 후보 선거사무소에 갔는데요. 정작 김기현 후보는 옆에 없었습니다. TV토론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어제 충남 천안 지원 유세를 갔는데 또 이 충남지사 후보인 이인재 후보는 유세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표가 왔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는 좀 보기 드문 그런 그림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홍 대표가 또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죠. 보수동 책방골목 그리고 좌동시장, 해운대시장 유세를 쭉 이렇게 돌았는데 앞서 정 반장 말한 것처럼 또 이쪽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같이 안 다녔다는 겁니다. 원래 참석하겠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서병수 후보가 동선을 확 바꿔서 다른 곳에서 유세를 폈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서 후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서병수 어디 갔노? 다른 데 간 모양이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 홍 대표와 투샷 찍혀서 딱히 좋을 거 없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 반장. 그리고요. 홍 대표 유세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린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통 경적 소리가 월드컵 응원 때 보면 같이 응원하려고 누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좀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데 거리 유세장 분위기만 봐도 지난 대선 때보다 좀 가라앉았다는 게 당 관계자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얘기입니다. 심지어 유세 중인 홍준표 대표에게 직접 반감을 드러내는 유권자들도 계속 나와서 현장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까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경적을 울리거나 또는 직접 비난을 하는 경우가 포착이 됐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꼭 서울에만 있는 줄 알지만 여기도 이런 차들이 있네. 그게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산에서까지 저런 상황이라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이 홍 대표가요. 상대 후보 누군가를 비난하면 오히려 그 후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홍 대표가 지난 27일이었죠. 서울 노원병 강현재 후보 선거사무소에 가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후보를 가리켜서 저렇게 초삭돼서 무슨 정치를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홍 대표에게 한 번만 더 와서 지원 유세해 주시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그 정두원 전 의원도요, 라디오에 나와서 홍준표 패싱 현상을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좀 비판했더라고요. 네, 정 전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원래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더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홍 대표가 자체 조사 결과 17곳 중에 9곳 정도 승리하는 걸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데 대해서는 뭐 뻥을 쳐도 너무 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관련한 속보를 좀 알아보면은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저희 회의에서 했는데 이후에 검찰이 이제 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어젯밤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뭐 그날 밤 늦게 결정이 되겠죠. 모두 7가지 혐의, 제가 어제 시작 때 3가지 혐의라고 했다가 부장이 뭐라고 했는데요. 네. 예, 7가지 혐의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희 씨는 그동안 이루재단 이사장직 계속 쭉 맡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고 합니다. 잠깐만, 월요일이면은 그 딸 조연아 씨가 또 관세청에 소환되는 날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는 이제 뭐 법원에 나오겠죠. 영장 실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딸은 또 이제 관세청 쪽으로 소환이 되고. 그리고 어제 또 압수수색도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진행됐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한진그룹 좀 뭐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이명희 구속 여부 이르면 4일 결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의 격전지로 흩어져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이틀째를 맞이한 각 당의 선거운동 분위기를 살펴보고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네거티브 논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북 군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북의 어려움,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전수전 경험 많은 발테랑 선장과 능력 있는 항해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에게 힘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시간에 홍준표 대표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지역이죠. 홍 대표 불안해하는 후보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문재인의 그 지지율 70~80%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선거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자, 당대표의 거침없는 발언,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너무 거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앙당도 고민이 깊겠지요. 어쨌든 강성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 이런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바른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는 각각 경남과 광주를 공략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오늘도 익산에 머물렀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경기와 인천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을 분석하는 남자 여분남이 그날의 핵심 요충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분남의 클릭 613, 오늘은 경기와 경남으로 가봅니다. 자, 먼저 경기 지역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당 홍성규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남경필, 김영환 후보가 협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공격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남 후보는 이른바 이재명 욕설 파일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왜 형수님께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반면 김영환 후보는 처음으로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을 점화한 당사자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그냥 여배우 그 문제는 난 모르는 일이다든지 그렇게 돼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분께서 그냥 언급절에 만난 적이 있고 과거에 뭐 이렇게 하시니까 자,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명확합니다. 엄중한 법적 조치입니다. 제가 이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반칙 그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가가 따른다.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1차는 김영환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일각에선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 좋은데 경기지사 선거가 네거티브 일색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어떨까요? 여분남의 클릭 613 경남으로 가봅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민주당 김경수 후보 55.9%,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32.4%,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4.3%를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 김태호 후보는 드루킹 사건을 공격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경남을 반드시 지켜달라. 되지 않으면은 김태호 죽어라. 잘 밝혀서 육지 없도록 할게요. 하지만 김경수 후보는 이런 공격을 구태 정치로 규정하고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구태 정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그제 시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거인은 거인을 낳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자, 여론조사상으론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유승민 대표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압니다. 예, 날씨 이가 될로 몰랐어요. 예. 요겁니다. 예, 한번 잘 좀 부탁합니다. 유승민이 맞습니다. 예. 전에 와 대통령 맞아요. 예. 사람 이름 됐네. 예. 유승민이 와 대통령 나섰다 요런 나대겠네. 잘할게요. 이 사람 잘할게요, 진짜. 아시죠? 부탁한 진짜? 젊은 사람들 예. 와, 또 남자 손만 잡기 좋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선거운동 이틀째 고개 드는 네거티브 논란입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국회의장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한 정세균입니다. 우리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우선 우리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혼란 속에서도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여야의 일치된 노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월 개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무척 아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조용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하지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는 국회, 함께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가수 박광현, 김건모의 함께란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지방선거 열기에 묻혔지만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전직 국회의장의 간곡한 당부, 여야 모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신청곡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편지를 이제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정반장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오늘 국회 상황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한국당의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에서 이제 공동 성명을 냈죠.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짝수달의 그 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을 준수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요. 그 6월 국회가 상당히 그 빈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 그 각 당 지도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 반장 군산으로 갔잖아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한국 GM 사태로 군산 경제가 상당히 뭐 침체된 상태잖아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추 대표는 이른 아침에 군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선 소동이 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캠프를 빠져나가는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 조금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추 대표는 군산 유세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이어서 완주와 전주, 익산 등을 돌면서 전통시장과 기차역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른바 경부선 유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에 이어서 경북 구미와 포항을 거쳐 경기도 성남에서 1박 2일 동안 이어진 경부선 유세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최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위기감이 커지자 또다시 여론조사 무용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문 대통령 지지, 국정 지지도가 40%가 넘지 않는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심층조사를 해보면 40%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 한번 해보자. 선거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도 오늘 총출동했죠? 네, 일단 바른미래당은 영남과 호남으로 지도부가 흩어져서 동시에 공략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른미래당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공동대표는 광주에서, 또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대표는 경남과 부산 등을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 서울인데,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종일 서울에 머물면서 안철수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호남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호남 올인 전략이죠. 조배수 당대표 그리고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전북과 광주에 머물면서 집중 지원 유세를 펼쳤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집중 공략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와 인천, 서울에서 후보들을 지원 유세했습니다. 네, 오늘 송파을의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고개 드는 네거티브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옛 기억 떠올리게 하는 말레이시아판 금 모으기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벌였던 금 모으기 운동이 방식은 좀 다르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61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숨겨왔던 국가 부채가 드러나면서 재정 위기에 몰렸는데, 그러자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겠다면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영수증을 SNS에 올리는 등 열기도 뜨거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집에 있던 금을 싹싹 모아서 나온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인데요. 말레이시아도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재정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특검 후보가 일요일에 추천된다면서요? 4명.